네, 반갑습니다. 좌장을 맡은 최근진입니다. 발표하는 동안에 좌석이 꽉 찼었는데 잠깐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잠깐 볼일을 보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채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이제 채소에 관련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채소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소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1부에서 세 분의 발표를 쭉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이제 2부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주어진 시간이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 정도, 원래는 3시 5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것이 55분이니까 3시 55분까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귀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을 잠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계신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최성훈 박사님입니다. 농협중앙회에 계시고요. 주로 신유통연구, 농업경제연구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에서 이제 채소와 과수, 유통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 15년 동안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대형마트에 대한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분석도 하고, 농산물 산지 조직화 시 수치 가격 제고, 그리고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활성화 연구 등 다양한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채소 과수 분야의 농산물 유통 관련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현장 문제 해결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장 신랄하게 들려주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함흥기 서울청과 채소팀의 총괄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청과 경매사로서 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잘 보이시면 앞으로 가격을 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따 좀 나중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엽채류라든가 양채류, 버섯 등 채소 전반에 관한 풍부한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 쌈채 분야에서 산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채소류 산지 생산단지 육성,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수의 현장 교육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분의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뵐 기회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 왼쪽에 전영남 조합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남 서남부 채소 농협 조합장이신데요. 전남 서남부 채소 농협은 주로 노지 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화, 산지 유통 활성화, 통합 마케팅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구매 사업으로서 양파 종자, 맞춤형 비료, 일반 자재 등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조합들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 기술 교육도 하고, 노동력 절감 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도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서남부 채소 농협은 전국 한 1,100개 농협 중에서 유일하게 신용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농협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전영남 조합장님은 조합 산지 유통 거점 시설을 통해서 농업인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부단히 아주 노력하는 그런 조합장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관계가 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론은 우선 세 분의 토론자로부터 토론을 듣고 그런 다음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발표나 또는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 또 오전에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를 듣고 전반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발표자들의 어떤 점을 좀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는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표를 했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그 빠른 속도로 발표하면서도 굉장히 전달력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도 그렇게 빨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서 적절한 속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참석자의 질의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저 왼쪽에 있는 전영남 조합장님 먼저 토론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늘 양파를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처음으로 그 발제를 해주신 최칠구 박사님 아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다 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마늘에 대한 얘기는 놔두고 그 주제 발표 때 있었던 얘기들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패널 중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농촌 사람들이 새벽 5시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농민들 계세요? 여러분들 불쌍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5시 저도 농사 짓고 있거든요. 조합장입니다만 5시 일어나죠. 5시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뜨거우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늘 밑에서 신선노름하고 놀다가 그리고 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도시 사람들 같이 1년 내내 일하지 않잖아요. 저는 쌀농사만 짓습니다. 쌀농사는요 4개월 딱 농사 일하면 끝나요. 1년 연중 4개월이면. 그리고는 놀러라려고 놀러 다니는데 그 농민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농사 지면서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실라요? 농사 지어서? 벌면 좋은데 여기 오니까 맨 농사 지어갖고 돈 버는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농업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직업이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돈 벌려면. 우리 조상들이 그 직업을 분류를 할 때 사농공상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직업의 기천이라고 보십니까? 사농공상의 직업의 기천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선비,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장인,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을 제일 꼴찌에다 둔 게 왜 그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사꾼이 사람 되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 장사는 거짓말 안 하면 못하니까. 사람 되는 순서예요. 선비는 공부해갖고 사람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자연을 벗삼아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선비 다음으로 사람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만드는 분도 보면 그 일 속에 푹 빠져갖고 집중하다 보면 사람 될 수 있지만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사람은 사람 취기 힘들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돈 벌 욕심 버리고, 예? 버리고 그냥 생활을, 내 삶을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07년부터 조합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갈 때마다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오늘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고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이 다 독특합니다. 지역마다 농사짓는 조건이 독특하기 때문에 뭐가 잘 돼 있냐면 산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주산지가 정해져 있어요. 양파하면 전남 무안을 중심으로 그쪽이 양파 농사가 잘 되게 돼 있고, 아까 깻잎도 밀양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나오는 거고, 콜라비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주산지를 지정해서 주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주산지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농사 짓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농민들은 뭘 더 바랍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보호하고, 만약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정부가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농민들한테 중국에다가 시장 다 내줘 버렸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월급이라도 줘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끔 노력을 했으면 그런 대우 받아도 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마늘 얘기로 돌아와서, 마늘은 지금 우리나라 올해 가격 결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제가 이제 고추, 우리나라 지금 고추는 이미 중국에 다 내줬죠. 고추 내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조제 발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소고기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좋은 거냐? 농산물 가격이 높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니까 좋겠죠. 멀리 보면요, 가격이 높다는 것은 외국에다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소고기 50% 무너져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절반도 작업 못 하잖아요. 고추는 올해 농사 아무리 지어봤자 국산 농사 하나도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고추. 근데 뭐가 또 그렇게 가고 있냐? 마늘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늘값 비싸면 중국에서 당연히 가져옵니다. 이건 뻔한 거예요. 근데 마늘값 1kg에 4,200원, 지금 우리나라 농협 수매가 결정 4,200원이거든요. 근데 4,200원의 결정을 안 해도 3,500원만 해도 농민들 얼마든지 마늘 농사 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4,200원 해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TRQ 정량할 빌미 주고, TRQ 정량해갖고 중국 마늘 또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똑같이 고추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무안 지역에서 자구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전 2007년도에 조합장이 돼가지고 의성 쪽 조합장들 만났더니, 의성 조합장님들이 자기는 마늘이 다 기교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년 전에 기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만 하냐?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 남도 마늘은 안 된다. 우리 한지 마늘은 이게 뿌리가 먼저 나가지고 이게 심어놨다가 이렇게 하면 기계로 심어도 되는데, 남도 마늘은 기계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역시 기계로 100% 다 심고 또 기계로 100% 다 캐고 그래요. 20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우리 무안 쪽은 아직도 기계를, 내가 우리 조합에다가 기계를 5대나 사다 놨어요. 심는 기계를 안 써요, 무안 사람들은. 근데 내가 또 안 해봤냐? 내가 또 직접 심어봤어요. 의성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 의성 한진 마늘은 뿌리가 빨리 나고 남도 마늘
남도 마늘은 난지 마늘은 잎사귀가 빨리 나니까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식물은 수분이 많으면 농사꾼들이 그걸 몰라요. 수분이 많으면 잎사귀를 먼저 냅니다. 수분이 없으면 살라고 뿌리를 먼저 내리고 거기는 의성은 마늘 심어놓고 물을 안 줘요. 근데 무화는 마늘 심은 다음 날부터 발이 풍풍 빠지도록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숨 쉬려고 잎사귀 먼저 내죠. 그런다고 해서 기계로 안 되냐? 그게 안 됩니다. 기계도 다 되는데 아직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해요. 무안 농민들이 이제 근데 또 묘한 게 무안의 마늘 농사가 제가 조합장 할 때까지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5대5 정도 했습니다. 양파하고 마늘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80대 2, 뭐 9대 1로 바뀌었어요. 양파가 90%고 그다음에 마늘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가 지금 그 농협 깐마늘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소비자분들 계시죠? 보온마늘이라고 근본 본자를 쓴 보온마늘이라고 그래서 농협 브랜드거든요. 그게 국산 마늘을 까서 농협들이 모여서 보온마늘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보온마늘 협의회 제가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늘을 1년에 1,500톤을 까서 파는데 우리 조합에서 우리 조합원이 생산한 마늘은 400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사다가 제주도 마늘 사다가 갑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또 이 무안 지역에 생산이 안 하냐? 경상도 의성이나 이제 쪽 그 창녕 뭐 대구 영천 신령 요쪽 농민들은 마늘을 평당 최하 7kg에서 뭐 많으면 10kg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더라고요. 평당 수확량이. 근데 저희 무안 지역은 농사를 최고 잘 짓는 분이 6kg, 못 짓는 사람 3kg 평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보다 소득률이 훨씬 떨어져요. 요즘 이제 양파에서 뭘로 많이 돌아가고 있냐면 양배추. 양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투자가 덜 되고 소득 그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양배추 농사로 많이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늘 농사는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소비자분들은 이 국산 마늘을 좀 애용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도 너무 높은 가격 아니어도 마늘 농사 질 수 있거든요. 너무 높은 가격 바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그 토론하신 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건 시간을 조금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많은 얘기를 하시다 보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제 오른쪽에 있는 한흥기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흥기라고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 가락시장에 와보신 분들 계세요? 와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적으신데 여기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농산물 관련해서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어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락시장 쪽에는 한두 번쯤은 방문하지 않으셨나 싶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적으시네요. 상당히 의외의 어떤 결과인 것 같고요. 실제 제가 그 옆에 금방 말씀하셨던 전용남 조합장님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행운이라 생각을 합니다. 금방 그 발표자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증가하는 마늘의 수입 마늘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과 그다음에 무소비 또는 쌈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세 가지를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늘 수입에 대한 대응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무소비와 쌈채 부분은 같이 묶어도 되겠더라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봤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간혹 그 산지에 또는 어떤 영농조합의 어떤 모임이나 있어서 가서 뭐 교육이라면 교육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간혹 여쭤보는 게, 자, 우리나라가 5,000년 단일민족이라고 보통 다들 말씀을 하죠. 저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기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보면은 각 나라의 정체성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5,000년 이상 이 긴 시간 동안 단일민족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가끔 각자들한테 여쭤보면 처해 있는 위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농산물 유통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단일민족이라고 하느냐? 저는 식문화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있는 국가들 보면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리도 솔직히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것처럼 거의 뭐 식문화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차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일본, 양쪽 나라와의 어떤 식문화가 아주 차별화가 돼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5,000년 단일민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근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단일민족의 근간인 식문화가 과거로 한 10년 볼까요? 지금서부터 과거 10년, 앞으로 한 40년, 약 한 50년 동안에 5,000년 유지된 식문화가 50년 동안에 바뀌지 않느냐. 저 감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입 마늘은 금방 이제 조합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은 나머지 두 가지 항목, 무소비와 쌈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인류가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 보게 되면은 저희와 완전히 다른 어떤 식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감히 죄송스럽지만 저는 전날 대포 한잔 하면은요 그 다음날 그 콩나물 해장국이라든지 육개장 같이 얼큰한 거를 먹으면서 속을 풉니다. 그러면서 뜨끈뜨끈한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인류라고 지칭되는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30대 초반까지의 그 친구들은요.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포 한 잔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피자 또는 햄버거에 콜라를 먹으면서 해장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신인류가 가면 갈수록 20대에서 30대,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전반전에 걸쳐서 주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뭐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그 좌장이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락시장에서 경매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고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전문적인 재배 기술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주제에 맞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제가 산지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일련의 유통 과정에서 산지에서 도매시장, 즉 소비자를 대하는 가장 접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접점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고요. 제가 뭐 토론이라고 하기 좀 그러지만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어떤 그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농협중앙회 최성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의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직접 농협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연구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직접 유통 관련해서 좀 일부분 업무 영역이 겹치기도 하는데 당장 뭔가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발표하는 발표 자료에 대한 이 저희가 또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 이 발표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또 어중간한 그런 멘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점에는 저의 일단 소속 부서의 성향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여기 지금 발표한 것이 세 가지 품목인데요. 그 세 가지 품목에 앞서서 이 농진청에서 발표하신 이 뭐랄까요? 이 조사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 제목이 소비 트렌드 아닙니까? 소비 트렌드.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서 발표된 것은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사실은 구매 트렌드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주 몇 회 구매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 트렌드를 발표한 것이고 소비 트렌드는 사실상 이걸 가져가서 구워 먹느냐, 삶아 먹느냐, 볶아 먹느냐 이게 사실은 소비거든요. 썰어서 먹느냐, 뭐 데쳐서 먹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농진청에서 이 소비 패널이 구축하신 지가 한 3, 4년 되시는데 사실 이 기대가 좀 이른 기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주문드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점차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조사 데이터들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 자료에서 표본 집단의 기초 통계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부분적으로 각 품목에서 뭐 50대들이 몇 회 구매한다, 얼마 구매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저쪽에 축산이나 과일도 있겠죠. 그런 대상으로 하는 표본 집단의 사회 경제학적인 기초 통계량들이 미리 좀 제시가 되면 이 데이터들을 해석하는데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품목별로 들어가서요. 사실은 여기서 그 가락 서울청과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쌈채는 성격이 좀 다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안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사실은 마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추와 같이 마늘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조합장님께서 기계화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취지에서 결국은 마늘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생산성밖에 없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중국산 가격과 국내산 깐마늘의 도매시장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이 얘기는 국내산이라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마늘이 국내산 마늘이 한 2배, 3배 될 때는 굳이 뭐 기계화 안 해도 내가 좀 인건비 좀 들여서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괜찮은 소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위 면적당 더 낮은 가격으로 또 내지는 내가 한 사람이 짓는 면적을 더 넓힐 그런 방식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참 불가피한 현실에 와 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여기도 뭐 검토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주화 재배라든가 또 종구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주화 재배는 과거에 농진청에서 좀 너무 일찍 연구를 하신 적이 있죠. 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국내산 마늘 가격이 그래도 괜찮을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을 더 묵혀야 되고 또 품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농가들은 그걸 안 해버린 거죠. 그때는 그냥 그 주화 재배를 안 해도 괜찮았으니까. 농진청의 기술 개발이 좀 너무 앞서가 버린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때 잘못된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주화 재배 기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성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마늘에 대해서는 보통 뭐 양파라든지 다른 채소류들은 이 종자를 따로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늘은 뭐 옆 동네하고 이렇게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종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늘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종구로 교환을 하게 되면 퇴화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질병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이 종구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농진청에서 마늘 종구에 대해서도 좀 생산성 내지는 질병을 좀 막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농진청의 참 역할이 좀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 정도까지만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잠깐 이 발표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일반 마늘에 대해서는 좀 정의가 좀 모호하거든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7, 8, 9월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한지형과 난지형을 구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저장해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쓴다는 건 이게 한지 마늘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을 하고요. 그리고 무쌈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소비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소비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봤지만 대부분 가을에 김장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김치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쪽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을 김장무 소비 말고 봄, 여름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김장무 외에 소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김치를 계속 안 먹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소비시킬 것이냐. 또 외식에서는 반대로, 외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식에서도 무 갈아서 많이 나오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진청에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만 식품 개발 쪽이나 농협에서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떻게 뭐 이걸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농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가들이 식품 레시피를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 쪽에서 정책 차원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무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좀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쌈채 같은 경우에는 무와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상추나 깻잎 같은 것들은 선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형 슈퍼에서 뭐 재래시장에서 좌판 깔아놓으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형 슈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쌈 싸 먹는다는 것은 내지는 뭐 삼겹살 이렇게 싸 먹는다는 것은 결국 밥상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내지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그 쌈을 싸 먹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치 소비와 마찬가지 그 문화 밥상 문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대신 젊은 사람들이 어디 뭐 양식 스테이크 썰거나 빵 먹을 때 샐러드로 먹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로 갈 수 있는 어떤 식문화, 상추 그 깻잎 같은 것들도 물론 밥상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샐러드용으로 우리가 재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그쪽으로 장목 전환을 해가나.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꾸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식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이렇게 재배를 전환해가는. 또 농진청에서도 종자 개발이라든지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점차 이쪽 포션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또 코멘트 감사하고요. 특히 저는 국립원예 특작과원의 채소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과에서도 지금 마늘을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주화 재배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또 종구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마늘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의 토론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질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질의는 만약 질의를 하실 경우는 여기에 이제 발표하신 분 세 분이 계시고 또 토론하신 세 분이 계시니까 어느 분한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먼저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분한테 질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에 계신. 예, 저는 저 평택시에서 온 차화열입니다. 그 아까 인사부터 해서 장장 한 7시간 정도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그 최칠구 연구관님과 한흥기 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마늘이라고 이제 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평택항구다가 들어오는 마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중 FTA를 비롯해서 지금 한유 FTA, 한베트남 FTA를 통해서 그 농산물이 이제 세계 시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가 외국으로 가고 외국의 먹거리가 우리로 오고 그래서 오늘 그 이 기조 발언하면서 여태까지 그 FTA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줘서 사실 그 이 FTA 분야도 우리 농진청에서 빨리 발빠르게 이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아까 마늘, 뭐 양파 이게 어마어마한 정도로 들어옵니다. 지금 데이터상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인사 말씀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최칠구 연구관께서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식문화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그 참 좋은 말씀을 그 한흥기 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식문화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아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그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된장을 먹고 이렇게 고추장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뭐 50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면 고추장 된장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그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문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부나 우리 농전청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이런 그 문화 식문화 사업을 권장해서 우리의 그 경쟁력을 계속해서 살려줘야만이 이 소비가 돼야만이 우리 이 농산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식문화를 어떻게 그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앞에 마이크 주시죠. 논산 여인천하 장목반에서 온 김진환입니다. 저희 장목반은 여기 한홍기 부장님하고 최성훈 박사님께 간단히 말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장목반에서 1년 상추 서울시장에 출하하는 양이 약 50억 원씩 출하를 하고 저는 8,000평 하우스에서 30동 하우스에서 1년 매출 22억 정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확량이 한 1억 정도는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쌈체류라는 데 아주 흥미를 느끼고 지금 말씀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추는 지금 서울시장으로 물량 튀기만 하고 있지 실제 비싼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포장을 할 수가 한 몇 그램 정도의 소포장을 하면은 우리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나? 또 최 박사님은 무슨 박스에 좋은 상품 포장을 어디서 보신 일이 있나?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쪽에 한 분 더. 45분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진안에서 온 송현자입니다. 저는 최근진 과장님께 질문할 건데요. 아니 이제 능진청에 계시니까 저는 오늘 이게 소비 트렌드를 읽으러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은 소비 트렌드를 누가 이끌어가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는 종편에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인데 종편에서 나오는 소비 트렌드들은 거의 우리가 알도 듣도 못하던 그 외국 농산물들 갖다가 그냥 우리는 씨앗도 구경 못한 것들이 시장에서 팔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정말 좋은 농산물들의 효능이나 효과 아까 그 기조발제 하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기능성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농민들이 인터넷상으로다가 우리가 판매를 할 때 효능이나 효과를 쓰면은 과대 광고에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논문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그 자료 출처만 하면은 연구 논문도 논문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도 좋은 연구 결과 나온 농진청이나 뭐 다른 연구기관에서 지금 고영석 박사님이나 김창원 박사님, 치질구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구한 결과를 우리도 인용을 하면 될 텐데 그 인용한 것도 우리는 과대 광고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농진청에서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결과에 대해서 좋은 농산물들 이런 연구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날을 좀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최근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답변을 좀 앞에 우리 발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신 분 먼저 최칠구 박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 그 전능남 조합장님은 사실 뭐 오랫동안 마늘 양파 농사 지으시고 사실 작년 때도 토론자를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작년 때는 바빠서 못 오셨는데 예, 금년에도 사실 이제 그 조합장님을 제가 이제 토론자로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작년 때 이제 토론자로 모셨던 분들은 금년 때 조금 배제하고 새로운 분을 모시자 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근진 과장님께 금년에 우리 그 재수분야의 토론자를 좀 모시자 하니까 또 조합장님을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작년에도 추천했지만 금년에도 또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전문능 조합장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조합장을 하고 계신데 단독 후보 나오셔서 그다음 무투표로 조합장 되시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의 철학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돈 벌려고 농사 짓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로 당선되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 그러면 조금 이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실 이제 그 어선 같은 경우에는 마늘 생육화 기계 보급이 가장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사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한 곳에서는 뭐 그 당시에 뭐 십몇 년 전이죠. 관리기 부착 파종기를 가지고 파종을 하고 있었고 또 한쪽 도로변 저쪽에서는 한 20명 내지 30명이 심는 사람 있고 골타는 사람 있고 덮는 사람 있고 이렇게 그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 파종기를 가지고 심는 분에게
파종이 잘 됩니까? 합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또 도로 하나 건너서 저쪽에서 물어보면 저쪽에서는 기계를 파종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손으로 파종합니까? 기계 파종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상품성이 떨어진다, 수량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계로 파종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은 절대로 특히 이제 그 어성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해서 간이 저장 시설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산지 수입상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손으로 심은 건지 기계로 심은 건지 알아보라고 하면은 산지 수입상들이 구입을 못 한대요. 그러면 상품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기계를 도입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무안이나 전남 지역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기계가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유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그래 기계로 심어야만이 기계로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은기 부장님께서는 마늘에 대해서 말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최성훈 우리 박사님께서 마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다. 예, 종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종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10몇 년 전에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종구 갱신 보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안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경남 지역의 마늘을 가져오고 경남 지역은 또 다시 무안이라든지 경북 지역의 마늘을 가져와서 종구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 프리 상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종구를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화재배라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직재배를 한다든지 주화재배도 일정 부분 자기가 마늘을 심으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자기가 종구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심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훨씬 바이러스의 프리 상태, 가까운 상태로 종구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마늘에 있어서 아까 그 마늘 소비가 6, 7월 달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지 마늘 구분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옛날에는 저장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지 마늘은 6, 7월 달에 많이 소비가 되고 한지 마늘은 저장력이 높기 때문에 11월 달에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마늘의 어떤 저온 저장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많이 또 저장 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지 마늘이 11월 달이나 이렇게 저장력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난지 마늘이 많이 소비되고 한지 마늘이 많이 소비되고 마늘 생태에 의해서 판매 시기가 안 그러면 구입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 저장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에서 우리 차열 선생님께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따리상 마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 보따리상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 평택항을 통해서도 그 보따리상을 따이공이라고 그러죠. 따이공이라고 그러는데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도 직접 청도항 쪽으로도 배를 타고 그 따이공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마늘을 가져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참기름을 가져오는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쓰고 그대로 갔다가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것이 그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하는 통계 부분은 추정만 할 뿐이지 사실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마늘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관세율을 가지고 마늘 수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보따리 상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율이 높은 부분이 상당히 그 중국 마늘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절감해서 중국산 마늘하고 국내 마늘의 어떤 가격 차이를 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다음 지난해 이제 송인자 선생님께서 가대 광고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7, 8년 전에 특히 사이버 농업 하시는 분들 아마 송 선생님도 사이버 농업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 농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7, 8년 전에 가장 광고 때문에 굉장히 그 초기 7, 8년 전 초기입니다. 그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벌금도 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뭐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 여러 가지 답변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은기 부장님 좀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내 농산물, 그죠? 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어떤 우리 자라나는 신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이제 정책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학교가 방학 기간 중이지만은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그 학교 급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신인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농산물을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내 농산물에 대한 어떤 조리법이 너무도 한정돼 있고 너무도 단순한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주제하고 좀 벗어나지만은 브로콜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먹는 방법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데쳐서 초장 또는 마요네즈 찌우고 먹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하는 방송이라든지 유명 그 푸드 셰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어떤 국내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환경 농산물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어떤 레시피 개발, 또 젊은 세대들에 맞는 어떤 음식 개발,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 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입맛을 깃들이는 거지. 지금 동네 대형 유통이나 또는 대형 슈퍼 쪽에 가보게 되면은 채소는 그래도 좀 덜한데 과일 같은 경우는 벌써 수입 농산물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바나나, 키위 같은 거 들어올 때 아주 저렴하게 뿌려댔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에 비해서 단가가 워낙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입에 이제 길들여진 거고요. 이런 세대들이 점차 자랐을 때는 과연 불보듯이 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글로벌화해서 자국 농산물을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위적이겠지만은 학교 급식을 통해서도 최소한도의 학교 급식을 통해서도 국내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개발해서 아이들 입맛에 맞춰주는 거, 그것도 어떤 조그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결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언론 부분에 있어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각종 프로에 보면은 요즘 대세가 그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이 거의 뭐 큰 대세인데 먹방 쪽에 보면 과연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한 이런 레시피나 음식을 개발이 얼마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좀 역할이라든지 언론의 이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인천하 쪽에 어떤 이제 그 유통 부분과 소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논산 여인천하 대한민국 도매 시장에서 최고의 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추 장목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지금 가락도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지역의 상추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가량의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만 원, 3천 원대까지 아마 경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엽채류의 기본은 안전성입니다. 물론 어느 농산물이든지 마찬가지겠는데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농산물은 반드시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엽채, 상추나 깻잎, 가장 대표적인 상추 깻잎 같은 경우는 클로로피리포스라는 농약 성분이 제일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이 확보가 된 농산물에 한해서 어떤 소포장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장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감히 여인천하 쪽에다가 권유라면 권유이고 제안이라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추는
이 박스 포장되다 보니까요. 박스 자체가 숲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작업이 돼서 도매시장 또는 유통센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상품의 선도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몇몇 지역에서 요거를 그 소포장해서 100g, 200g, 250g씩 해서 소포장해서 비닐봉지에서 작업되는 지역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소량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출하 지역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 유통업체의 그 판매하는 형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대에서 보통 상추 같은 경우는 벌크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분 작업에서 쌈채와 더불어서 모든 쌈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추를 4kg로 해서 하더라도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포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산지에서 소포장이 됐을 때는 그 이상의 산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 이상의 그 수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포장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그래서 그 제일 문제는 이 소비 트렌드의 주도는 종편인데 제가 볼 때 종편이 아니고요. 유통업체 바이어들입니다. 여러분들 호박의 그 인큐 호박이나 그 이 인큐 호박 아시죠?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비닐에 쌓여 있는 거. 그거는 이 소비자들한테는요 그게 되게 어필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큐 호박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인큐가 유통이 돼. 그게 그 포장지가 다 찢어진 상태에서 유통 쪽에 납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체 쪽에 이런 구매 기준에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여인천하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같이 좀 고민 좀 해서 어차피 소포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원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여인천하 쪽의 출하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박스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포장 형태라는 것은 결국 내 출하처가 어디냐 그 사람에게 출하처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말씀하신 것만 추측을 해보면 출하처가 서울의 가락시장 쪽으로 굉장히 좀 한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가락시장 그쪽에서도 중도면을 거쳐서 나가는 거래처들이 굉장히 그 거래처들의 구매자들이 좀 한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섣부른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목반 인근에 좀 모든 그 생산물을 한쪽으로만 내시지 말고 좀 몇 군데 좀 한 20-30% 정도라도 그 분산시키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포장을 소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나눈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냉장물류 내지는 이 파레트 단위 이렇게 뭐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든다. 오히려 수송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수취하는 가격 상승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 상황에 따라서 따로 상황을 파악해보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발표하신 우리 오늘 최칠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현석 박사님이나 김창원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하실. 예, 뭐 저는 발표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발표한 무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무 농가들이 아까 돈 벌지 말라고 하시는데 농가들 돈 벌면 좋겠죠. 그래서 무 농가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쌈채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의견이나 대답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소비 구매 패턴이 우리 생산과 그리고 또 더 앞으로 가면은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육성자들까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환류가 돼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끝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해 주시고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오후 2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